1. 사또의 버릇 고쳐. 전라도 어느 고을의 사또가 형벌이 혹독했던지 아래 사람들이 견디어내지 못하거늘 하루는 수리가 관속들을 불러 의논하기를 자 이대로 갔다간 우리들도 맞아 죽고 말 테니 어차피 이렇게 되고 말 바에는 사또를 쫓아낼 도리밖에 없도다. 우리 같은 약한 힘으로 어찌 능히 그러리오. 걱정 말고 이렇게만 합시다. 이튿날 아침 사또가 일을 마치고 혼자 책을 보고 있는데 통인이 불문곡직하고 원에 뺨을 후려갈겼다. 그래 놓으니 사또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사또는 노기가 충천하여 책상을 박차고 나오면서 통인을 잡아내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이미 모두가 짜고 하는 일이라 통인들은 서로 얼굴들만 바라보고서 어찌 통인이 사또를 칠 수 있을까 하면서 아무도 사또의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또의 아들에게로 가서 도련님, 사또께서 벼랑간 병환이 나신 모양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다른 관원과 사또의 아들들이 급히 나와보니 과연 눈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또가 통인이 뺨치던 얘기를 하면서 손으로 영창도 치고 발로 책상도 치곤 하는데 그 말이 전후가 없고 온몸에 땀까지 흐르고 있으므로 아들들도 정말 미친 것으로만 알고 의원을 부르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놈 내가 무슨 병이 있어 의원을 불러왔느냐 하고 아들까지 발로 참으로 먼 곳에 있는 감사가 소문을 듣고 마침내 사또를 파직시키고 말았다. 얼마 뒤 하는 수 없이 서울 본집으로 돌아가는데 감사가 만나보고서 들으니 신환이 있다더니 지금은 좀 어떤고 하니 사실은 병이 아니라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감사는 그만두게 또 그 증세가 나는 모양이로세 하고 피해버렸다. 수십 년 후 생각할수록 그때 일이 원통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는 얘들아 아무해 그 일을 너희들은 지금도 참말이라고 믿느냐 하니 아들들이 울상을 하면서 아버님 병환이 오래도록 잠잠하시더니 또 증세가 보이니 이 일을 어떠하면 좋습니까? 그는 한평생 말을 못해보고 죽었다 한다. 2. 깨물어 먹어. 어느 주막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거지들이 달려들어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나리 하고 졸라댄다. 그러나 손님은 모른 체하고 술만 마시자 여전히 거지는 물러가지 않고 사정한다. 배가 고파서요 나리. 그러니 날더러 어쩌란 말야. 막걸리 한 잔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하시면 날이 전 사발까지 깨물어 먹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체 배가 텅 비어서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손님은 술 한 잔을 따라 주자 거지는 그대로 쭉 들이키고는 술사발을 다시 상에 놓았다. 이봐 약속이 틀리지 않아. 왜 술사발을 깨물어 먹지 않는 거야? 하고 손님이 말하자 거지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이젠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요. 3. 지독한 거짓말. 어떤 중이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문득 보니 세 사람의 농부가 밭둑에 앉아서 떠들고 있었다. 중이 곁으로 다가가자 그중 한 사람이 말을 건넸다. 스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실은 지금 이 길에서 100냥을 주었는데 제일 지독한 거짓말을 하는 놈에게 주려고 하던 참입니다. 스님 어서 좀 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중이 위엄을 갖추며 대답했다. 나무아미타불 그건 좋지 못한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다니 될 말인가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소. 세 사람은 그 말을 듣자 입을 모아서 어이구 손들었다. 스님 이 돈은 당신 것입니다. 4. 군일. 젊은 내외가 사는 집 맞은편에 며칠 전에 어디선가 아름다운 중년 과부가 이사해왔다. 그런데 그 젊은 내외의 남편이 가끔 잠깐 무엇을 빌리러 가는 것처럼 가장하고 과부네 집에 가서 물건 빌리러 간 사람치고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있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남편이 그 집으로 갔는데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색시는 조바심이 나서 견디다 못해 과부네 집으로 찾아갔겠다. 살인문 앞에서 주인 여자를 부른즉 얼마를 기다려서야 겨우 나오는지라 색시는 저 잠깐 여쭙겠는데요. 우리 집 주인이 뭐신가 빌릴 게 있다고 댁에 가셨는데 네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아 난 뭐 괜찮아요. 그렇게 걱정할 것까진 없어요. 도중에서 이렇게 군일이 생기게 되면 점점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5. 진짜 사기꾼. 어떤 거강꾼이 돈자루를 어깨에 메고 한때의 도둑들 옆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러자 사기꾼 한 사람이 자기 패거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 저 돈자루를 훔칠 수 있거든. 무슨 수로? 글쎄 보고만 있으라니까. 하고 장담하며 거강꾼의 뒤를 따라갔다.
거간꾼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 돈자루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마침 변소에 가는지라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 돈자루를 무사히 훔쳐 가지고 자기 패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자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도둑놈들은 거간꾼이 변소에서 나오면 돈자루가 없어진 것을 알고 여종을 족칠 것인즉 그리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걸. 그러니 내가 진짜 사기꾼이라면 되돌아가서 계집이 맞거나 혼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도다. 그야 쉬운 노릇이지. 사기꾼은 다시 거간꾼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간꾼이 여종을 족치고 있는지라 사기꾼은 주인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누구야? 거래관계로 찾아온 사람이오. 하고 소리치자 거간꾼은 얼굴을 내밀고 무슨 일로 왔소? 우리 주인께서 당신의 돈자루를 두고 갔으니 갖다 드리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도둑은 그 돈자루를 꺼내 주인에게 보였다. 주인은 그것을 보자 그건 틀림없는 내 돈자루 일세 하고 손을 내밀어 받으려고 하였다. 그때 도둑은 말하기를 아니올시다. 이것을 받았다는 증서를 한 장 써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드리지 않겠소. 당신 손으로 적은 다음 봉하고 봉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주인은 당신께 드리고 왔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거간꾼은 증서를 쓰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틈에 도둑은 돈자루를 가지고 뺑소니 쳐 여종을 매질해서 구해냈다. 육 몰랐지. 산에 가서 나무를 잔뜩 베어놓고 내려오던 나무꾼이 길에서 한 사나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저쪽 산에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어찌나 많은지 잠깐 새에 많이 베었답니다. 그거 참 놀랍군요. 내일 아침부터는 하루 종일 나무를 나르자면 죽어났지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부임해오는 산감이요. 그럼 나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글쎄 모르겠는데.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포장이지요. 7. 호랑이와 도둑. 어느 깊은 산골에 오모모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워낙 산골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집 안팎을 두루 살피는데 늘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깊은 산골엔 무엇보다도 호랑이와 도둑이 들지 모르니 외양간을 각별히 잘 단속하여라. 이때 마침 한 마리의 큰 호랑이가 외양간 밖에 웅크리고 앉았다가 주인의 말을 엿듣고 호랑이는 나지만 도둑이란 어떤 짐승인고 이윽고 밤이 깊어 모두 잠들었을 때 호랑이는 마굿간에 침입하여 소와 말을 죽여 마음껏 포식을 하고 누워 있었다. 때마침 도둑놈 하나가 말을 훔치려고 마굿간에 들어가 본즉 큼직한 말 한 필이 누워 있는지라 옳다 됐다. 이렇게 좋은 말이 걸리다니 하고 목에 고삐를 메고는 쏜살같이 도망쳤다. 호랑이는 등 위에 타고 앉은 것이 반드시 도둑이라는 괴물이라 지레 짐작하고 겁이 나서 도둑이 모는 대로 숲을 뚫고 골짜기를 넘어 쏜살같이 달렸다. 도둑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기가 막힌 천리말을 얻었구나 하고 의기양양하게 고삐를 낚아채며 달렸다. 얼마쯤 달리다 보니 먼동이 환히 터왔다. 이때 도둑은 말이 달리기는 잘 달리나 어째 키가 좀 작다고 생각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것은 말이 아니고 호랑이였다. 그 순간 도둑놈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마침 옆을 바라보니 늙은 고목나무 가운데 크게 뚫린 구멍이 보였다. 도둑은 황급히 뛰어내려 구멍에 살짝 숨어버리니 호랑이는 크게 기뻐 뛰어 달아나는데 그 앞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곰은 호랑이의 목 위에 고삐가 잠긴 것을 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말 마시오. 도둑이란 짐승놈을 만나 밤새도록 죽을 뻔하였는데 천만다행으로 도둑이란 놈이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간신히 도망쳐오는 길이오. 하고 대답하니 곰이란 놈이 펄쩍 뛰며 여보 우리가 그대와 더불어 산중 영웅 소리를 듣는 터에 도둑이란 다 무슨 소리여. 내 당장 가서 잡아주기리다. 하고 고목나무 앞으로 가더니 조그만 놈을 이빨과 발톱에 신세를 칠 것도 없이 당장 숨통이 막혀 죽게 하리라. 하고 곧 그 물건으로 고목에 구멍을 막고 걸터 한 건을 도둑이 가만히 살펴본즉 곰에 그게 대롱대롱 오뚝하니 달려있는지라 도둑이 급히 허리띠를 끌러 그걸 조아 힘껏 잡아당기니 곰의 휘용하는 소리가 지축을 뒤흔든다. 이에 호랑이가 더욱 놀라. 거봐 내 뭐랬어. 도둑이라고 했잖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 달아나자니까 때마침 나물 캐던 여인 두엇이 개울가에서 발가벗고 목욕을 하다가 큰 호랑이가 달려옴을 보고 창왕이 숲속으로 뛰어들어 엎드렸다. 호랑이가 자세히 보니 여자들의 아래가 보이는데 숲이 무성하게 나 있는지라 호랑이는 생각하기를 바로 이놈이 도둑이란 짐승이구나. 아까 곰을 잡아먹은 게 분명하구나. 그러기에 저렇게 곰의 털이 많이 묻어있지.
에그 무서워. 8. 풀자루. 옛날 어떤 시골 늙은이가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어 그 혼례를 치르는 날 큰아들의 손자를 보내서 건너 마을에 사는 신부의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하였다. 젊은 손자는 곧 사돈집에 가서 안사돈을 모시고 오다가 내를 건너게 되었다. 아이는 이내는 물살이 빨라 위험하니 업어서 건너드리지요. 하고 말하므로 여인은 별 생각 없이 업혔다. 손자의 나이는 벌써 20에 가까운지라 가히 춘정을 알만한 때였다. 아직 젊음이 남은 포동포동한 여인을 등에 업고 보니 기분이 싫지 않아 엉덩짝을 슬슬 주물러 보기도 하고 일부러 비틀거리며 여인이 자기 등에 꼭 매달리게 하여 지긋한 자극도 느껴보았다. 여인은 어린 놈의 하는 짓이 은근히 괘씸했으나 어쩔 수 없어 한마디도 않고 있다가 사돈집에 이르르자 총각의 아비에게 대개 아들이 냇물을 건너면서 여차여차 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느냐 한즉 총각의 아비가 손을 흔들며 그만두시오. 왜요? 사돈댁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동하여 참기 어렵군요. 이 말에 안사돈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늙은 주인을 찾아갔다. 지금 댁의 손자와 개울을 건너올 때 댁의 손자가 나에게 괘씸한 짓을 했으므로 젊은 사돈에게 말하니 젊은 사돈 또한 여차여차하게 대답합니다. 어찌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른께서 톡톡히 꾸짖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자 늙은 사돈은 그만 눈물을 머금고 깊이 탄식하며 말이 없다. 이에 여인은 사돈이 부끄러워 그러려니 하고 노인께서 그렇게 슬퍼하실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젊은 아들에게 훈계나 단단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요. 내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그 욕망이 동하여 견디지 못할 것인데 이제 늙어 기운이 없어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도 내 몸이 다 쓴 풀자루처럼 축 늘어져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어찌 인간으로서 살아있다 하겠소. 국갈긴죄. 어떤 대감이 집 단벽에 소변을 보는 것을 엄금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네 사람이 명령을 어기고 유유히 이를 치렀겠다. 마루에서 그것을 내다본 대감님은 하인에게 명령하여 네 사람을 잡아다가 뜰에 꿇어 앉히고 재판하였다. 네 놈들의 죄를 범한 그 부분에 벌을 주겠다. 첫째 너의 생업은 무엇인고? 자물쇠장이 올시다. 좋다. 이놈의 그것에다 줄칼질을 하여라. 둘째 너의 생업은 대장장이인 줄 아뢰오. 좋다. 이놈의 그것을 실망치로 두드려라. 셋째 너는 몫으로소이다. 대패질을 하여라. 넷째 너는 엿장수입니다. 10. 노새의 방귀. 한 선비가 노새를 타고 길을 가다가 점장이 소경을 만났다. 소경은 점을 쳐보더니 선비에게 당신이 탄 노새가 3번 방귀를 뀌면 반드시 당신은 죽을 것이오. 선비는 처음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서 귀담아 듣지도 않았으나 얼마쯤 가노라니까 푹 하고 노새가 방귀를 뀌었다. 그러자 선비는 걱정이 되어서 노새 등에서 내리더니 길에서 돌멩이를 주어 누구나 다 아는 그 구멍을 막아 놓았다. 그런데 또 얼마쯤 가자니까 푹 하고 소리가 나더니 돌멩이는 멀리 달아나 버렸다. 선비는 또다시 노새 등에서 내려 이번에는 먼저보다 훨씬 큰 돌멩이를 주어다 억지로 그 구멍을 힘껏 틀어막아 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노새를 타고 갔으나 이번에 끼면 3번째로구나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불안스러웠다. 그래서 또다시 얼마를 가다가 노새 등에서 내려 마개가 잘 막혀 있는지 어떤지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노새가 한참 모인 맹렬한 것을 한 방 터뜨렸으므로 선비는 얼굴을 돌멩이에 맞아서 그 자리에 나가 떨어졌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